네, 어제 대담의 특징은 사전 질문지 없이 현장에서 솔직한 답변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죠. 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매정하지 못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의 표현은 매정하지 못했다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김건희 여사가 친북 성향의 목사 최 모 씨에게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당시 최 씨가 만나자고 한 요청을 이제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 부분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윤 대통령은 어젯밤 이 대담에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최 씨가 이 김 여사 아버지와 동양이라면서 친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왔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년 11월 이 명품 가방 논란이 불거진 후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이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 이러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거를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아내가 저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저라면 좀 단호하게 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 때문에 좀 이렇게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았겠냐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이제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몰카 공작이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참 몰카 공작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입장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초기부터도 이 사건은 몰카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사과라거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 사실 그 최재형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최재형 목사가 이 손목에다가 몰카 카메라를 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이 주는 것도 사실 그 서울의 소리하고 합작을 해서 그쪽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주는 장면을 찍으려고 만난 거잖아요. 좀 더 의도적이었고 계획을 갖고 만났다. 맞습니다. 우연히 물건을 주고 이걸 우연히 찍은 게 아니라 그것을 찍으려고 김 여사를 만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몰카 공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사실 그래서 원래는 사과라거나 유감 표명 이런 거 고려 안 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사실 김경일 비대위원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제 그 입장 표명이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정하지 못했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한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저는 어제 저 설명을 보면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한 50% 정도 비중을 뒀어요. 그리고 한 30%는 그때 당시 상황 설명이었고 20% 정도가 저는 유감 표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예, 재발 방지도 있었고 또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죠. 그래서 이 매정하지 못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게 정치 공작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다라면은 저라면 더 단호하게 했을 거다. 공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 김건희 여사는 그런 공직 생활 같은 게 없었고 또 특히 이 과거에 양평에서 같이 그 선친과 인연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접근을 시작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줄 때 상황을 보면은 저번에 취임 축하 기념품을 보내주셔서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럼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거는 저는 한 낮은 수준의 사과 정도는 된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뭐 일종의 인식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제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고요. 이 뭐 제 생각이 오늘 뭐 사실 그 지금 우리 아침 신문에 그러니까 사설들을 보면 매체의 성향에 관계없이 전부 다 그 대통령 인식이 국민 인식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상당한 비판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받지 말아야 될 선물을 받은 아내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어떠한 일종의 뭐랄까요 유감이나 사과에 대한 표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바랬던 듣고 싶어했던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왜 잘 되고 있느냐? 관제에는 이제 검색기가 설치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죄의 당시에 검색기를 설치 못해서 모든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이 명품백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시비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 부정청탁 금지법이잖아요. 그거는 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그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지금 이 공직을 맡고 있는 배우자가 바로 신고를 하고 이걸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행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후속 대책으로 이야기하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뭐 동의를 하는 듯 하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미는 듯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윤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정부하고 국민 사이에 큰 벽이 있다,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아마 그 이 대담을 보면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인식과 국민 인식 사이에 정말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적잖은 분들이 느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예. 진정성 있는 사과,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유감 표명 예.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다. 네. 사과도 아니라 네.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다. 사실 뭐 처음에 이제 뭐 방송 또는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굉장히 뭐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갈 거고 그런 부분도 빠지고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쉽다 선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본인 측근 예. 또는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기가 어려웠죠. 저는 그 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 야당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사과가 없었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유감 표명은 그러면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유감 표명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매정하지 못했다는 이것은 그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는 것이 이거 유감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 남아있다. 그런 감정이 남아있다.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같은 아쉬움을 표현한 게 이게 유감 표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민주당에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감 표명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쉬움을 표명한 건 유감 표명입니다. 그리고 사과도 그럼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딱 사과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그 매정하지 못하게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낮은 수준의 사과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총선 전국에서 이것을 이슈로 계속 가져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이런 비교를 하기는 좀 싫어하지만은 가령 이런 겁니다. 왜 사과를 안 하냐 하면은 사과라는 말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때 피습당한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그 가덕대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과 했고 또 한 번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닥터 헬기 문제나 아니면은 이 부산대 의료원 패싱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어요. 사과조차도 안 했어요. 사과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과라는 것을 그냥 사과라는 표현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의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논란이 됐던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설, 이른바 윤한 갈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또 당의 그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둘 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대통령과 제가 충분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을 위해서 각자 일을 하고 있다. 공사는 구분돼야 한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사실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제 법조를 오래 취재한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게 사적으로도 정말 긴밀히 대형 수사를 앞두고 소통해온 사이기 때문에, 왜 이게 대형 수사를 같이 한 검사들은 그야말로 생사라고 고락을 같이 한 그렇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총장 시절에 이게 3차장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더 섭섭했을 수 있고, 또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더 인간적으로 고민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두 사람 앞에 가장 큰 과제가 일단 총선 승리잖아요. 그 앞에서는 뭐 그런 사적인 감정 다 접어두고 일단 뭐 지금 대통령으로서 또 이제 여당의 대표로서 할 일을 하고 매진을 하겠다, 그런 선에서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공사 구분하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각자 할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받을 텐데, 자, 이 공천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질 여지는 없을까요? 두 분이 뭐 말씀하신 대로만 실천하면 아무런 뭐 갈등이 없겠죠. 뭐 윤 대통령도 선거지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과 들어갈 때 선거는 망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공천을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생물과 관련해서 이 지금 공천에 빗대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그 지금 두 사람의 이 공천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할 지점은 결국은 지금 친윤 뭐 측근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양지에 지금 몰려 있다. 이 부분을 가면 어떤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희석화 시켜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당수를 솎아내고 아니면 다른 데다가 지금 보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인연이라든지 정치적 의리로 엮어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럴 때 과연 어떤 식의 조율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일하고 당신은 당신 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조율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그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명됐던 분들의 뭐 험지 출마, 그러니까 지역을 옮겨라 이런 요구는 아직까지는 들리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뭐 김태호 의원이라든가 또 서병수 이른바 이제 비윤계 쪽에서 낙동강벨트,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드리겠습니다만, 눈에 띈다면 뭐 박진 전 장관 정도가 이제 강남 출마하려다가 이제 옮기는, 그러니까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걸로 가는 거야? 그 참 상당한 선택을 했네라는 건 없지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 그거를 얼마나
보여주느냐,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또 얼마나 봉합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번 공천의 핵심이죠. 박진 전 장관과 경쟁을 했던 유원모 전 인사비서관도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그 영남 중진들에게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용산 출신이 한 38명이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장차관 출신이 한 15명에서 10명이 넘어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한 55%가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인 뭐 의리 이런 것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입법화시키고 그 국정 철학을 제도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총선이 있었을 때 2020년에 한 40명 정도 그 청와대 출신이 출마를 해서 19명이 당선이 됐어요. 저희 뭐 윤영찬, 고민정 다 그때죠. 그 19명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화, 제도화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방탄 역할도 했죠. 그 국회 안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국정이 그 반영을 하려면, 제도화 시키려면은 그 본인과 같이 일했던 용산 참모들이나 장차관 출신들의 수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험지로 보내면은 당선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 양지로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영수회담 하지만 영수회담은 하지 않고 있죠.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고 그건 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힌 겁니까? 그 이른바 영수회담 형식으로 단둘이 만나는 거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만나지 않는 이유가 이 대표가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여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게 좀 과거의 유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무하던 아주 옛날 시절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뭐 당정 분리를 어쨌든 명확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여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만날 생각이 없고, 조금 이제 여지를 준 게 여당 지도부하고 같이 만나는 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됐을 때 같이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를테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 과제를 만나서 설명한다든지 설득하든지, 이거는 여당 대표랑 해서 같이 만날 의사가 있다, 이제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예. 자, 1대1로 만남이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했을 때가 아마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시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안 만나고 넘어갔고 이재명 대표가 풀어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이거든요. 네. 총선을 앞두는데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그렇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인식이 지금 그러니까 야당 대표하고 1대1 단독 회담은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만약에 뭐 지금 우리 뭐 예상은 지금 쉽게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 이 민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 그때도 그럼 대통령하고 1대1 회담을 요구했을 때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그 영수회담이라는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영수회담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용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든지 아니면 야당 대표하고 직접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수회담이라는 그러니까 이 명칭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단독으로 1대1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제의하느냐면 대연정을 제의하였고 물론 그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는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야당 대표하고 직접 만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런 식의 형식 논리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당을 대하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인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지지율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성큼성큼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국정 지지율은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의 정상들 이렇게 봐도 굉장히 정상에 대한 그 지지율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정도 제게 실망을 좀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인상으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를 많이 아낀 그런 대통령, 좀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뭐 이런 인상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 지금 이렇게 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질문과 답변이, 네, 언론과의 맞습니다. 만남이. 자, 이러면서 안에 내부가 또 공개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안에 내부가 공개된 거는 어제 그 신년 대통령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 그리고 국무회의장을 직접 소개를 했는데요. 예. 우선 집무실에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벽면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아버님, 예, 임규진 교수님, 고 임규진 교수님 사진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판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아직 미진한 게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고 말을 했고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부친인 고 윤기준 교수의 이제 유품인 책장도 놓여 있었는데요. 저 책장이. 저게 50년이 넘은 책장인데 이 책장 앞에서 이렇게 저 책이 이제 한국경제 불평등의 분석을 들어 보인 건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의 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아버지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결국 시장 시스템을 통해야 정의가 실현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새기고 일하기 위해서 집무실에 가져다 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국무회의장 출입구에 놓인 자신의 취임사가 담긴 병풍도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병풍에는 구슬로 이제 한두 시간 만에 이 취임사를 작성할 당시에 초안을 완성하고 스태프들이랑 이제 몇 차례 읽어보면서 그 취임사를 완성했던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고요. 예. 이 밖에도 작년 5월에 방한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도 직접 보여줬습니다. 바이든이 준 명패 저거군요. 네, 저 명패인데요. 저기 보면 영어로 이제 The buck stops here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명패라고 하죠. 근데 예. 저 뜻이 이게 포커에서 유래를 했는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뜻이어서 이제 많은 책임감을 갖고 이 국무회의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왜 룰렛 돌리면은 탁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탁 걸리잖아요. 그 먹이 이제 나한테 쓴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한테 돌아온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어제 대담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특징 하나만 좀 짚어보죠. 사전 질문지가 없이 했다. 이게 제대로 반의가 됐던 걸까 그렇지 않은 걸까. 이제 일각에서는
기자들이 좀 날카롭게 더 질문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녹화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질문지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형식상으로는 지금 뭐 녹화 방송으로도 특정 언론사하고만 하긴 했지만은 뭐 그 과정에서 이 사전 질문지를 참고하거나 보고 얘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뭐 즉석으로 이제 문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현장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공교롭게도 사실 어제 방송날은 관훈 토론하고 같이 방송이 됐어요. 같은 날에. 예. 그러니까는 여러 언론사가 이 질문도 하고 저 질문도 하고 그런 관훈 토론하고 이렇게 뭐 한 언론사하고만 뭐 어떤 뭐 문답을 주고받는 거하고 주고받을 때 국민이 궁금하고 가려하는 부분을 훨씬 더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이나 날카로운 질문. 그렇죠. 날카로운 질문이 오가는 그런 현장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어제 이 방송된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느 정도 그 걱정을 좀 덜어주고 이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두 분께 공통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이제 하나는 후속 조치가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이부속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빨리 해서 대통령 직제 개편을 하고 특별감찰관제도 그 제도도 빨리 도입을 하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변수는 국정 동력을 회복할지 여부는 야당의 공세 강도입니다. 공세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저는 지금부터 상당히 더 세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조금 전에도 어제 그 뭐 유감 표명을 안 했다, 사과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공세를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 지금 그 따로 빼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죠. 예. 김건희 특검법 재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재의결을 한 2주 내에 다 하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천 아마 거의 마무리될 때쯤 할 그때 가능성이. 뭐 이삭죽기를 해가지고 뭐 예. 가결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총선 이후 전국에 대비해서 총선 이후에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특검법과 지금 사과를 안 했다, 유감 표명도 안 했다 이것을 가지고 또 계속 공세를 벌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회복될지가 좌우가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야당의 공세의 어떤 무기는 남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야당의 공세 정도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뭐 이제 국정 뭐 일종의 동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그 지금 대담을 통해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 유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과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런 유감이나 사과를 해석하면서까지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이게 유감이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당시 일왕이었던 히로히토 일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석의 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일본은 사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사과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때문에 한일 관계가 오히려 더 삐걱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왜 솔직하게 유감 표명 또는 사과를 못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냉정하게 아마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이 바닥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되게 저조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지금 뭐랄까요, 이 동력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죠.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이 총선을 통해서 여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그나마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